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단순히 칩점 잘 만드는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어느새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반도체 기업으로 우뚝 선 엔비디아의 진짜 전략적 우위에 대한 해설입니다. CEO 젠슨 황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떻게 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는지 그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입력은 전자이고 출력은 토큰이다. 젠슨 황이 이 말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 매력적인 멘탈 모델에 한번 푹 빠져보시죠. 엔비디아는 스스로를 그냥 칩 제조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초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전자를 쏙 빨아들여서 엄청난 가치를 지닌 AI 토큰으로 짠 하고 변환시키는 마치 마법 같은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전자에서 토큰으로. 두 번째, 공급망 조율. 세 번째, 맞춤형 칩의 위협. 네 번째,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칩 딜레마입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1번 전자에서 토큰으로, 부제는 컴퓨팅의 철학이죠. 자, 엔비디아가 도대체 어떻게 이 엄청난 변환을 이뤄내는지 그 마법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엔비디아가 가진 정말 그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해자의 기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범용 컴퓨팅의 발전 속도, 이른바 무어의 법칙은 이제 연간 고작 25% 정도 성장에 그치고 있죠. 사실상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어떻게 했느냐? GPU와 CPU를 찰떡같이 결합하는 가속 컴퓨팅이라는 개념으로 컴퓨팅의 판도 자체를 아예 새롭게 짜버린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젠슨 황의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생각해보세요. CPU가 크루즈 컨트롤 딱 켜고 누구나 편안하게 몰 수 있는 부드러운 캐딜락이라면요. GPU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지만 다루기는 미치도록 까다로운 F1 레이싱카인 거예요. 아무나 운전대 잡는다고 최고 속도가 나오는 게 아니란 거죠.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하드웨어가 진짜 괴물 같은 성능을 뿜어내기 위해 왜 그토록 강력하고 촘촘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등 뒤에 둬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무려 50배입니다. 50배요. 호퍼 아키텍처에서 이번 블랙웰로 넘어가면서 달성한 에너지 효율의 도약이 이 정도예요. 단순히 트랜지스터 크기를 줄여서 만들어낸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병렬화, 분산 알고리즘, 네트워크 패브릭 같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말 그대로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극단적으로 공동 설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정말 경이로운 수치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요. AI 산업은 사실 거대한 5단 케이크와 같다는 겁니다. 엔비디아를 보세요. 제일 밑바닥인 에너지부터 저 꼭대기의 애플리케이션까지 각 계층마다 파트너십을 맺고 생태계를 쫙 깔아놨어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은 딱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개입하면서도 이 거대한 산업 전체가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쥐락펴락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2번, 공급망 조율, 부제는 미래를 예측하여 구축하기입니다. 이렇게 덩치가 큰 산업에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매년 폭발적인 2배 성장을 이끌어내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떻게 시장을 꽉 잡고 있는지 이 대담한 공급망 전략을 보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무려 1,00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금액을 미리 약속하면서 파트너들을 설득해요. 30년 동안이나 끈끈하게 신뢰를 쌓아온 TSMC 같은 파트너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AI 수요의 큰 그림을 쫙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파트너들은 엔비디아의 수요 하나만 믿고 수년 전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공장을 올리고 희소한 메모리 부품들을 미리미리 생산해 놓는 거죠. 말 그대로 미래를 현실로 당겨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통찰이 하나 등장합니다. 다들 칩이 부족하다, 패키징 용량이 부족하다 난리잖아요. 사실 EUV 장비 늘리고 최첨단 패키징 용량 늘리는 건 한 2, 3년이면 어떻게든 풀리는 문제입니다. 진짜 병목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배관공과 전기 기술자입니다. 에너지를 그야말로 하마처럼 집어삼키는 거대한 AI 팩토리를 지어야 하는데 건물을 올리고 전력망을 연결해줄 사람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결국 첨단 기술의 발목을 잡는 건 가장 아날로그적인 물리적 인프라라는 사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3번, 맞춤형 칩의 위협. 왜 직접 만들지 않는가?
아니 생각해보세요. 엔비디아 마진이 70%나 된다는데 그 똑똑하고 돈 많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은 왜 그냥 자체의 칩을 만들어서 쓰지 않는 걸까요? 바로 살펴볼게요. 그 비밀은 바로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쿠다 생태계의 엄청난 끈끈함에 있습니다. 클라우드 회사들이 만드는 맞춤형 칩, 물론 예측 가능한 뻔한 연산에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AI 세상은 어떤가요?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혁신이 튀어나오잖아요. 무어의 법칙이라는 한계를 박살내고 완전히 새로운 AI 모델과 아키텍처를 발명하려면 아주 불규칙한 작업까지도 야들야들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극도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범용적이고 프로그래밍하기 쉬운 쿠다 시스템만이 해낼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영역인 거죠. 거기다 하드웨어 성능만 딸랑 던져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자사의 그 귀한 최고급 엔지니어들을 고객사 AI 연구실에 직접 파견까지 보냅니다. 이 천재들이 가서 뭘 하느냐? 고객사의 소프트웨어 스택과 커널을 그야말로 한계점까지 극한으로 쥐어짜서 최적화를 시켜버립니다. 그 결과 모델 속도가 2배, 3배씩 껑충 뛰어오르죠. 고객 입장에선 어떨까요? 서버 한 대 값으로 두세 대의 효율을 내니까 투자 대비 수익률이 2배로 뛰는 셈이잖아요. 결국 엔비디아 칩이 제일 비싼 것 같아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최고의 총소유 비용 효율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 4번.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하기. 부재는 생태계 투자입니다. 자본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엔비디아만의 아주 독특한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넘어갑시다. 엔비디아는 과거에 수많은 그래픽카드 회사들 틈바구니에서 피 터지게 싸우다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그 뼈저린 생존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거만하게 굴지 않아요. 자기들이 직접 누가 승자다라고 골라내는 짓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오픈 AI나 엔스로픽 같은 기초기술 연구소 그리고 떠오르는 신흥 클라우드 기업들에게 골고루 아주 과감하게 돈을 풉니다. 칩을 팔 때도요. 돈을 제일 많이 준다는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아닙니다. 공평하게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져간다는 선입선출 방식을 철저히 지키죠. 칩 하나 팔아서 눈앞에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미국 AI 생태계라는 거대한 숲 전체가 쑥쑥 자라도록 판을 까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5번. 중국 칩 딜레마. 부재는 컴퓨팅의 지정학입니다. 자, 이제 아주 뜨거운 감자죠. 미국의 AI 칩 수출 통제라는 거대한 논쟁거리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출 통제를 둘러싸고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쪽의 주장을 들어볼까요? 국가안보가 최우선이라는 측에서는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적국에 넘어가면 치명적인 해킹이나 사이버 위협, AI가 너무 빨리 개발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반면에 다른 쪽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아예 수출을 꽉 막아버리면 세계 2위라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을 중국에 내주는 건 둘째치고 장기적으로는 걔네들이 스스로 독자적인 AI 기술 스택을 구축하게 만들어서 결국 미국의 글로벌 표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무시무시한 호랑이를 키우는 꼴이 될 거라는 거죠. 정말 어느 쪽 말도 일리가 있어서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중국은 이미 만만치 않은 패를 쥐고 있습니다. 전 세계 AI 연구원의 무려 절반이 중국에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게다가 AI 연산은 본질적으로 병렬 처리, 즉 여러 개를 동시에 돌리는 작업이잖아요. 비록 가장 최첨단의 칩은 구하기 힘들지 몰라도 중국이 가진 그 넘쳐나는 엄청난 전기 에너지에다가 화웨이 같은 곳에서 만들어내는 7나노급 칩들을 무식할 정도로 대량으로 줄줄이 엮어버리면 어느 정도의 성능 격차는 말 그대로 엄청난 물량과 에너지 공세로 다 떼어버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AI 모델이 미국 하드웨어가 아닌 곳에서 가장 잘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젠슨 황해의 이 뼈있는 한마디, 여기서 가장 등골이 서늘해지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의 똑똑한 오픈소스 모델들이 어느 날 엔비디아 시스템이 아니라 중국 화웨이의 아키텍처에 찰떡같이 맞춰져서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미국은 이 글로벌 AI 생태계의 가장 밑바닥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칩 주도권을 영영 빼앗겨버릴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AI를 넘어서 부재는 원래의 사명이죠. 이 복잡한 지정학적 논쟁에서 잠깐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세상에 이 난리법석인 AI 딥러닝 혁명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엔비디아는 여전히 어마어마한 고대 기업이었을 거라는 사실, 좀 놀랍지 않으신가요? 애초에 엔비디아의 목표는 AI 하나가 아니었어요. 기존 CPU로는 수십 년이 걸려도 절대 풀 수 없었던 미치도록 복잡한 과학 연산들 있잖아요. 분자 역학, 신약 개발, 기후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속 컴퓨팅으로 시원하게 풀어내서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게 그들의 진짜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광하는 AI는 그저 엔비디아가 정성껏 깔아놓은 이 유연하고 거대한 컴퓨팅 캔버스 위에서 아주 화려하게 피어난 놀라운 결과물 중 하나일 뿐인 거죠. 가속 컴퓨팅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인공지능이라는 그 상상도 못할 복잡성을 단숨에 정복해버린 이 무시무시하고도 강력한 도구가 다음번에는 또 어떤 거대한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어버릴까요? 앞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새로운 컴퓨팅의 미래를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도 함께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